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1월의 어느 오후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마지막 문상객이 떠나고 난 후 세 형제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장남 민수는 검은 정장 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차남 민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막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세 형제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유언장이라고요? 민수가 놀란 듯 되물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런 걸? 한 달 전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더군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끝까지 치밀하셨네요, 우리 아버지는. 김 변호사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정막을 깼다. 세 형제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사랑하는 세 아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랜 시간 고민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을지 말이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감이 흘렀다. 나의 전 재산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물려준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고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여기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 명인데 왜 한 사람에게만?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죠. 김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민호가 돌아서서 막내를 노려보았다.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아버지가 뭘 하든 무조건 옳다고 하지. 형, 지금 그런 말하는 때예요? 언제 하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시간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가 나오잖아.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얘들아, 진정해. 일단 유언장부터 다 들어보자. 변호사는 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종이를 펼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 아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각자 나름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진정한 상속이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민호가 재촉했다. 책임이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었다. 누가 우리 가족을 지켜나갈 것인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세 형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각자 머릿속으로 자신이 해온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변호사가 말을 멈추고 세 형제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장남으로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대학원도 포기하고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배웠다. 아버지의 인맥을 이어받고 어려운 고객들과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호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자신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았다.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항상 눈치만 보며 살았다. 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의대까지 갔지만 결국 아버지가 바란 것은 장남이 사업을 이어받는 것뿐이었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막내라는 이유로
항상 보호받기만 했던 자신이 과연 상속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을 택한다면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변호사가 다시 종이에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금 뭐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간호사한테 뭔가 말씀하셨다는데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도 유언장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뭐라고 하셨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가 전화를 끊고 천천히 말했다. 웃고 계셨대요.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제 아이들이 진짜 형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럼 유언장을 계속 읽어드릴까요? 세 형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있었다. 그 사람은 변호사가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렸다. 오래된 장례식장의 전기시설 때문이었다. 잠깐만요. 직원이 뛰어와서 전등을 확인했다. 그 짧은 순간의 혼란 속에서 바람에 날린 유언장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수가 재빨리 주워들었다가 그 내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형, 뭐가 적혀 있어? 민호가 다가왔다. 민수는 종이를 꼭 쥐고 있었다. 이건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여기 보면 민수가 종이를 펼쳐 보였다. 아버지 글씨가 맞는데 뭔가 다른 내용이 더 적혀 있어. 변호사가 당황해서 다른 종이들을 확인했다. 아, 이건 아마 추가 설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네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상속자가 누군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신 다음에 결론을 말씀하신 듯 하네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다워. 끝까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시네. 하지만 여기 추가로 적힌 걸 보면 민수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뭔가 테스트 같은 걸 하신 것 같아. 테스트? 응.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준 자에게라고 적혀 있어.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신다는 뜻이야? 민준이 물었다. 변호사가 나머지 종이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언장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네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 며칠이라고요? 민수도 당황했다. 회사 일도 있고 아버지 사후 처리할 일도 산더미인데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시작이네.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넌 정말 끝까지 아버지 편이야?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뭐야?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결국 내가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민수가 끼어들었다. 얘들아, 그만해.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걸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민호가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 놓으시고 가셨다고.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멀리서 빗소리만 들려왔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신 상태에서는 감정이 격해졌다고요? 민호가 돌아섰다. 당연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으니까 말이에요. 민준이 일어나서 민호의 팔을 잡았다. 형,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넌 여유롭구나. 어차피 막내니까 뭘 해도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야?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서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다. 아버지의 관심, 인정, 사랑을 받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변호사에게 말했다. 내일 다시 만나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 짐을 챙겼다. 평소 같으면 함께 저녁이라도 먹자고 했겠지만 오늘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형들, 우리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일 수도. 위해서? 민호가 비웃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다.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택할까? 아니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만약 자신이 아닌 다른 형제가 선택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세 형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민준이 뒤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그때 바람이 불면서 장례식장 입구에 현수막이 펄럭였다. 박상철님 빈소라고 적힌 글씨가 비에 젖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세 형제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형제의 관계는 영원히 바뀔 것이다. 민수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장례식장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민수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는 정말 누구를 택하신 걸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이 되면 세 형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새벽 4시 결국 포기하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중얼거렸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민호가 1학년이던 그의 여름이었다. 형, 나도 같이 가고 싶어. 7살 민호가 울먹이며 매달렸다. 아버지는 민수의 손만 잡고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넌 아직 어려. 형만 데리고 갈게. 왜 맨날 형만 데리고 가? 나도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다고. 아버지는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공장은 위험한 곳이야. 큰애부터 가르쳐야 돼. 그날 민수는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기계 작동법을 배웠다. 아버지의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며 레버를 당기는 법을 알려주었다. 민수야, 넌 언젠가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해. 장남이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민수는 기뻐할 수 없었다.
민호가 방구석에서 혼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형을 따라다니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다. 민호야, 뭐해? 민수가 다가갔다. 혼자 놀고 있어. 민호는 여전히 블록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같이 놀자. 싫어. 형은 아버지랑만 놀아. 그때부터였다. 민호와 민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옛날 일을 왜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민호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 민수는 이미 고등학생이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회사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다. 주말마다 사무실에 나가 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웠다. 형은 좋겠다. 맨날 아버지랑 있어서. 민호가 부러워하며 말했다. 너도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언제? 나는 맨날 혼자야. 민수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대충 넘어갔을 것이다. 그것이 민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민준이 태어났을 때 우리 막내다. 아버지가 갓난아기 민준을 안고 환하게 웃었다. 얘는 정말 복덩이야. 그때 민수는 17살이었고 민호는 15살이었다. 둘 다 아버지의 관심이 온통 막내에게 쏠린 것을 느꼈다. 형, 아버지가 민준이만 예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건 아니야. 막내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민수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는 민준이가 뭘 해도 귀엽다, 똑똑하다고 했다. 민수와 민호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잘하지 않으셨는데 민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어젯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일과 겹쳐졌다. 한편 같은 시각 민호의 집에서도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다. 민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왜 나만 항상 뒤처지지? 고등학교 성적표를 봤던 날이었다. 민호는 전교 5등을 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민수는 전교 1등을 했었는데 그 한마디에 민호의 마음은 무너졌다. 형과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나는 나예요. 왜 맨날 형이랑 비교하세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절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만 들었다. 대학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호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긴 했다. 하지만 곧이어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민수가 경영학과 간 게 우리 사업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민호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에게는 장남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막내는 귀여움받고 자신은 어정쩡한 중간에서 항상 소외될 거라는 것을. 의사가 되면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민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아버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병원 일 때문에 바쁠 텐데 집안일은 민수가 도맡아 하겠다며 더욱 소외시켰다. 그리고 어젯밤 유원장 앞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 결국 끝까지 이런 식이시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새벽 5시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형, 잠 못 자세요? 응. 넌? 저도 한잠도 못 잤어요. 형들은 어떠세요? 민호는 잠깐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 화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운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이런 유언장을 남기시다니. 민준이 한참 말이 없었다. 민준아, 넌 어때?
솔직히 말해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택하실 리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전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큰형은 회사 일 도와드리고 둘째 형은 의사가 되고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에요. 민호는 의외였다.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던 막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널 제일 예뻐하셨잖아. 예뻐한다고 재산을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맨날 막내라고, 어리다고. 제 의견은 아무도 안 들어주시고, 뭘 하려고 해도 너는 아직 어려라고만 하시고. 민호는 놀랐다. 자신만 소외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준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민수 형은? 큰형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 기대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사셨으니까. 새벽 6시 민수는 결국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나야. 형도 못 주무세요? 응. 그런데 우리 잠깐 만날까? 지금요? 응. 어차피 잠도 안 오고. 민준이도 불러서 진짜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1시간 후, 세 형제는 24시간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차분해 보였다. 일단,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우리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만하지 않았나? 아버지 장례 치른 날에 그런 유언장이라니. 그래도 서로한테 화내는 건 아니잖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등하는 걸 아버지가 원하셨을까 싶어요. 그럼 뭘 원하셨다는 거야? 민호가 반문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젯밤 간호사가 전해준 말씀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진짜 형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셨다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여. 무슨 뜻일까요? 세 형제는 잠시 침묵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진짜 형제 같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형도 알잖아. 우리 항상 경쟁만 했지. 아버지 관심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저도 형들이 부러웠어요. 형들은 각자 뭔가 특별한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야, 너도? 민수가 의외라는 듯 물었다. 넌 아버지가 제일 예뻐하셨잖아.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어요. 항상 보호받기만 하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도 없고.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 서로 부러워하면서 살았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나도 힘들었어. 형이? 응. 장남이라고 맨날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고 실수하면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시고 가끔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형제가 되는 것이 이런 뜻일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민수가 망설이며 말했다. 유언장 얘기는 어떻게 하지?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형이 받을 것 같아. 왜? 장남이고 그동안 아버지 일 제일 많이 도와드렸잖아. 당연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확신 못해. 아버지가 책임감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꼭 장남을 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민준이 입을 열었다. 저는 누가 받든 상관없어요. 정말?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형제로 지내는 거죠. 재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면 그게 제일 슬픈 일일 것 같아요. 민호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막내가 생각보다 어른스러워서 놀랐다. 민준아,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저도 이제 30이에요, 형. 새 형제가 웃었다. 어젯밤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다. 입으로는 누가 받든 상관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만약 자신이 또다시 소외된다면? 형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서운해요. 뭐가?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민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야,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형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저도 느꼈어요. 둘째 형이 가끔 소외되시는 것 같다고. 민호가 놀라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너가 그런 걸 느꼈다고? 네.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 형제는 또다시 침묵했다.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민수가 말했다. 우리 정말 바보였네. 서로 눈치만 보고, 아버지 눈치만 보고. 그러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형제라면 이런 얘기들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봤자 유언장은 이미 써져 있는걸. 그래도 민수가 말했다. 적어도 우리 마음은 좀 정리된 것 같아. 오전 9시 변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 검토가 끝났으니 오라는 것이었다. 새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결과를 알게 될 시간이 온 것이다. 가자. 민수가 일어섰다. 형?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우리 계속 형제하자. 당연하지.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유언장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지금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형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상속자가 된다면 정말 두 동생을 잘 챙길 수 있을까? 민호는 여전히 불안했다. 또다시 자신만 소외될까봐 두려웠다. 민주는 걱정이 됐다. 결과가 나온 후에 형들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세 형제는 잠깐 멈춰섰다. 정말 갈까? 민호가 물었다. 가야지. 민수가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형제야. 민준이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 또 나만 제외된다면?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형제가 뭐가 중요해? 민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결국 혈육도 이익 앞에서는 남이 되는 거야. 민수와 민주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변로사 사무실 문 앞에서 세 형제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었다. 30년 넘게 쌓인 형제들의 상처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문고리에 손을 댄 민수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준비됐어? 민호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문을 열고 나면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세 형제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김 변호사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건 유언장만이 아니었다. 낡은 가죽 일기장과 여러 장의 편지, 그리고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게 뭐죠? 민수가 물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 유언장을 재검토하던 중에 아버님께서 맡기신 추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자료요? 네. 사실 아버님께서는 유언장만 작성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남기셨습니다.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가장 낡은 일기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아버님께서 30년 동안 쓰신 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편지 봉투들을 가리켰다. 각 아드님께 드리는 개별 편지도 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유언장보다 먼저 이것들을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순서를 정해두셨거든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해한 후에 마지막 결정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지켜보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일기장을 펼쳤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형제는 숨을 죽이고 앉았다. 1993년 3월 15일.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민수가 오늘 처음으로 공장에 왔다. 9살밖에 안 된 녀석이 기계를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아버지, 이거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묻는다. 나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이 아이가 언젠가 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 이를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다니. 1995년 7월 22일. 민호가 울고 있다. 또 형만 데리고 갔다고 삐쳤다. 나도 민호를 데리고 가고 싶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공장은 위험하다.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 민호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민호가 눈을 깜빡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1997년 12월 3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40이 넘어서 얻은 막내다. 이 아이는 정말 선물 같다. 하지만 큰아들 둘이 약간 질투하는 것 같다. 특히 민호가. 내가 너무 막내만 챙기는 건 아닐까?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님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2005년 6월 10일.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영학과에 가겠다고 한다. 내 일을 이어받겠다는 뜻이다.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민수가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다니. 2007년 3월 18일. 민호가 의대에 합격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민호는 기뻐하지 않는다. 형처럼 회사 일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다. 이 바보 같은 아이야. 내가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2012년 8월 5일. 민준이가 대학생이 됐다. 막내라고 항상 보호만 했더니 이 아이는 자립심이 부족한 것 같다. 뭘 하려고 해도 아직 어려라고 말하는 내가 문제다. 이 아이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성장을 그렇게 걱정하고 계셨다니. 변호사가 더 최근 날짜로 넘어갔다. 2023년 10월 14일. 요즘 자주 생각한다.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운 걸까?
민수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됐고, 민호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민준이는 아직도 어리다고만 생각한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다니. 2024년 1월 20일,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한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이제 결정해야 한다.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진짜 형제가 될 수 있을지를. 시한부라고요? 민수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네. 아버님께서는 작년 초부터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2024년 3월 15일.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오늘 민수와 점심을 먹었다. 회사 일 얘기만 하더니 마지막에 아버지, 몸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묻는다. 이 아이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한다.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이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24년 4월 22일. 민호가 정기검진 받으라고 조른다. 의사인 이 아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민호가 자책할까봐 무섭다.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2024년 6월 30일. 민준이와 산책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생각 있어요라고 한다. 내 막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니.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다.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다.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입니다. 2024년 8월 10일.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30년 넘게 지켜본 결과 내 아이들은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각자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 이제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형제가 되기를 바란다. 세 형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호사가 개별 편지 봉투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각자에게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민수가 먼저 손을 뻗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아들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장남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9살에 처음 공장에 데려갔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한다. 하지만 그때 내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 같아 미안하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항상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고 동생들을 챙기려고 했다. 하지만 가끔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다. 아버지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고맙고 미안하다. 민수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 읽었다. 하지만 민수야, 넌 장남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내 꿈이 뭐였는지 궁금하다. 회사 일이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 인생을 살아라. 민호가 자신의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민호에게. 너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말이다. 내가 너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너는 세 아들 중에 가장 독립적이었다.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고 맡겼던 것이다.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내 아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된다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내가 늘 형이나 동생과 비교당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너는 너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의사로서, 아들로서, 형제로서. 마지막으로 민준이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내 막내, 늦둥이 아들. 너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다.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많았을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너는 형들보다 더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항상 가족의 화목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럽다. 민준이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다. 이제 너도 어른이다.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도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틀린 게 아니다. 오히려 내 시각에서 보는 세상이 더 따뜻할 수도 있다. 세 형제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30년 넘게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변로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함께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나의 세 아들에게. 변로사가 읽기 시작했다. 너희들을 키우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장남의 부담감을, 민호는 중간의 소외감을, 민준이는 막내의 보호받는 부담감을 각자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희는 모르고 있었다. 민수가 얼마나 동생들을 걱정하는지, 민호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민준이가 얼마나 형들을 존경하는지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서로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재산 따위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진짜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변로사가 잠깐 멈췄다. 혹시 너희가 재산 때문에 다툴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했다. 이 과정에서 너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민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런 유언장을 쓰신 거구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변로사가 계속 읽었다. 재산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형제 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그리고 변로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까지 미안하고 고맙다. 너희 셋 모두 내 자랑이다. 장면이 조용해졌다. 세 형제는 모두 울고 있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민수가 말했다. 맞는 말씀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형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변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유언장을 읽어드릴까요?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민수가 대답했다. 변로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따라서 나 박상철은 내 모든 재산을. 바로 그때 민호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이제 결과가 뭔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수와 민준이 놀라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형? 민호가 두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쟁만 했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민호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듣긴 하되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형제로 지내자고요. 진짜 형제로. 약속해?
민준이 물었다. 약속해. 민수와 민호가 동시에 대답했다. 변로사가 다시 유언장을 들었다. 그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나 박상철은 내 모든 재산을, 세 형제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내 세 아들이 함께 운영하되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맡기기를 바란다. 네. 변로사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께서는 처음부터 세 분께 모두 상속하실 계획이셨습니다. 다만 그 전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다워.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네. 민호도 웃었다. 민준이 물었다. 그럼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경영 총괄, 민호는 의료 관련 사업 확장, 민준이는 인사 및 대외 업무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민호가 감탄했다. 정말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잘 알고 계셨네요. 하지만 바로 그때 변로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아, 그런데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1년 동안 세 분이 함께 회사를 운영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정말 형제로서 협력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조건입니다. 1년 동안? 네. 만약 그 기간 동안 갈등으로 인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변로사가 잠깐 머뭇거렸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형제의 표정이 굳어졌다. 즉,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6개월이 흘렀다. 박상철 종합건설의 회의실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세 형제가 모여 사업회의를 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형, 이건 말이 안 돼요. 민호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다. 의료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왜 갑자기 중단한다는 거예요?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수익성이 떨어져.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어. 수익성?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병원 측과도 이미 협의가 끝났고요. 민준이 중재하려고 했다. 형들, 진정하고 다시 얘기해봐요. 뭔가 오해가 아니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내가 의사라고 해서 의료 관련 사업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정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했는데. 철저하게 검토했다면 왜 수익률이 이렇게 낮게 나와? 그건 민호가 말문이 막혔다. 사실 의료센터 프로젝트는 수익보다는 사회 공헌의 의미가 컸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이 다시 끼어들었다. 형, 민호 형이 말하려는 건 민준아, 넌 빠져.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이건 사업 얘기야.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해.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도 여기 직원이에요. 그리고 인사 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사 담당이지 경영 전략은 아니잖아.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가 비웃음을 지었다. 역시 형이네. 결국 혼자서 다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뭔 소리야? 아버지 편지 읽고 나서 달라진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네요. 장남이니까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민수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독차지? 난 회사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야. 회사를 위해서라고요? 민호가 소리쳤다. 그럼 제 의견은 왜 안 들어요?
제가 의사라서 사업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에는 각자 전문 분야를 맡는다고 하셨으면서 결국 큰 결정은 형 혼자 하잖아요. 민준이 일어났다. 형들, 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싸우면 너도 마찬가지야. 민호가 민준에게도 화를 냈다. 맨날 중재한다고 하면서 결국 아무 결정도 못 하잖아. 그러면서 월급은 챙겨?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형?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야, 민호. 민준이한테 왜 그래?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머리 싸매고 일할 때 민준이는 뭐 했어요? 회식 자리나 정리하고 직원들 생일 챙기고 그런 게 일이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제 나름대로 뭐요? 어차피 형이랑 저는 진짜 일하는 사람이고 넌 그냥 얹혀 사는 거잖아. 민호야. 민수가 소리쳤다. 지나쳤다고요? 민호가 돌아섰다. 그럼 형은 어때요? 제 프로젝트 하나하나 다 간섭하면서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진행하잖아요. 이게 공동 경영이에요? 난 회사 전체를 생각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형은 그냥 아버지처럼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뭐라고? 아버지처럼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똑같아요.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민호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겉으로는 함께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형 혼자 다 결정하고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넌 뭐야?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센터 하나 성공시키지도 못하면서 형한테만 책임 떠넘기고 성공시키지 못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은 결과가 따라줘야 의미가 있어. 결과. 형은 맨날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형들,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아버지? 민호가 비웃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를 이런 시험에 빠뜨려 놓고 가셨고,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넌 포기하겠다는 거야? 포기요? 민호가 되물었다.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회사도 형제도.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민호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이 먼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저랑 민준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걸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그럼요. 형은 저희를 파트너가 아니라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나는. 됐어요. 민호가 손을 들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형 생각은 뻔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그만둘게요. 뭐라고? 회사든 형제든 다 그만둘게요. 민준이 급히 말했다. 형,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얘기해서 뭐해?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결국 민수 형 생각대로 될 건데. 민수가 일어서서 민호를 붙잡으려 했다. 민호야, 잠깐만. 놔주세요. 민호가 뿌리쳤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형이랑 비교당하고 뒷전 취급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면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진행시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업이란 게 그런 거야.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또 감정이라고 하시네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형에게는 제가 하는 모든 게 감정이겠죠. 의사라는 직업도, 제 의견도, 제 노력도. 민호야. 됐어요. 정말 됐어요. 민호가 가방을 들었다. 아버지가 1년 시험 기간을 주셨지만 저는 6개월도 못 견디겠네요.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형,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호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미안해. 아까 내게 심한 말 했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결국 민수 형이랑 똑같네. 화나면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형들이 싸우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에 민수와 민호가 동시에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민수가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들이 다투면 저는 항상 가운데 끼어서 눈치만 봤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민준아. 그래서 저는 항상 조용히 있었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형들이 더 싸울까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민호가 멈춰섰다.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민준이한테 그런 상처를 준 거야? 상처라기보다는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냥 무서웠어요.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민준아,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민준아. 민수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형들이 미안할 게 없어요. 저도 제대로 된 의견을 말하지 못했으니까. 뭔 소리야? 넌 충분히. 아니에요. 민준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문제가 있어요. 맨날 눈치만 보고 형들 사이에서 중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와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민준이 계속 말했다. 저도 화가 났어요. 형들이 저를 어린애 취급할 때마다. 민준아, 특히 오늘 민수 형이 넌 빠져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저도 이 회사의 임원이라고 했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너무했다. 그리고 민호 형도. 민준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셨을 때 정말 서러웠어요. 민호가 얼굴을 가렸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민준이 두 형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래도 저는 형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믿어요. 민수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민호도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편지 읽고 나서 달라질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되네.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달라졌어요. 적어도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말이 맞네. 예전에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했잖아.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 예전에는 그냥 각자 속으로만 삭혔지. 그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정말로 셋이 함께. 민수가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내 의료센터 프로젝트 다시 검토해 보자. 정말요? 응.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수익성만 보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 형 말이 맞아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다시 보자. 수익성도 고려하면서 사회적 의미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민준이 손을 들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역 주민들 의견 조사 같은 거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민수가 웃었다. 그래, 민준아. 내가 인사 담당이니까 그런 게 내 전문 분야지. 민호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미안해, 민준아. 아까 정말 너무했다. 괜찮아요, 형. 대신 앞으로는 저한테도 진짜 의견을 물어보세요. 약속할게. 민수가 시계를 보았다. 벌써 8시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좋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형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저희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민준이 깊은 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진짜 원하신 건 회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민수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쟁하고 있어요. 회사 일로 경쟁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고. 민호가 뜨끔한 표정을 지었다. 맞네. 진짜 형제라면. 민준이 계속 말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민수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준아, 넌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어? 저도 이제 30이에요. 민준이 웃었다. 그리고 가끔은 막내가 형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세 형제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가 말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 형제로 지내는 것도 함께 일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더 의미 있는 거 아닐까? 민수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겠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민호가 말했다. 남은 6개월 정말 열심히 해보자. 회사 일도 형제 사이도. 좋아. 민수가 손을 내밀었다. 민호와 민준도 손을 포겠다. 화이팅!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회의실 문 밖에서는 누군가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회사의 오래된 직원인 이 과장이었다. 그는 아버지 박상철과 함께 30년을 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맡긴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이 첫 번째 큰 위기를 겪은 후에 전해주세요. 이 과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예상이 정확했다. 세 형제는 정말로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 이제 마지막 편지를 전해줄 때가 된 것 같았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세 형제에게 마지막 선택을 요구할 것이었다. 이 과장이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세 사장님들께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늘의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민수가 대답했다. 이 과장이 들어와서 편지를 내밀었다. 고 사장님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호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세 분께서 첫 번째 큰 갈등을 겪으신 후 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가 이런 일까지 예상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 사장님은 정말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세 형제는 긴장한 채로 편지를 바라보았다. 과연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마지막 선택을 요구할까? 편지를 열기 전
세 형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미였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호의 손이 떨리며 편지 봉투를 열었다. 세 형제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이 과장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의 새 아들에게. 민호가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첫 번째 큰 갈등을 겪었다는 뜻이겠구나.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다니. 걱정하지 마라. 갈등은 성장의 신호다. 너희들이 서로를 진짜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아마 지금쯤 너희들은 화도 나고 실망도 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테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그런 마음이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형제는 갈등이 없는 사이가 아니다. 갈등을 겪고도 다시 손잡을 수 있는 사이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나는 너희들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민수는 책임감이 강하지만 때로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한다. 민호는 열정적이지만 가끔 감정에 휩쓸린다. 민준이는 따뜻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세 형제 모두 아버지의 정확한 분석에 놀랐다. 이런 단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완벽한 팀이 될 수 있다. 민수의 책임감과 민호의 열정과 민준이의 포용력이 합쳐지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 민수가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세 형제가 긴장했다. 사실 1년의 시험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었다. 방편이라고요? 민준이 되물었다. 민호가 계속 읽었다.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다. 이 편지와 함께 너희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과장이 조용히 나서서 또 다른 봉투 두 개를 내밀었다. 하나에는 어라고 다른 하나에는 비라고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어봉투에 있다. 내 모든 재산을 그대로 세 명이 나눠 갖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몫을 가지고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세 형제는 어봉투를 바라보았다. 두 번째 선택지는 비봉투에 있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조금 특별하다. 민호가 침을 삼키며 계속 읽었다. 비를 선택하면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로만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진짜 형제라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자동으로 어가 선택된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너희들이 내 자랑스러운 아들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해라. 가장 쉬운 길이 항상 가장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편지가 끝났다. 세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 사장님께서는 24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물었다. 만약에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면요? 그럼 자동으로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로 갑니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시네. 민수가 두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각자 생각해보자. 너무 중요한 결정이야. 형, 그런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글쎄, 민수가 고민했다. 아버지라면 아마 비를 원하실 것 같은데.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회 환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 하지만 민수가 망설였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재산 절반으로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맞아요. 민호도 동의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두 형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서로 경쟁하려고 했으니까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누가 더 인정받을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 민호가 말했다. 그럼 민준이는 B를 선택하자는 거야? 저는 민준이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무서워요. 돈이 줄어들면 더 어려워질 텐데.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길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민수가 깊은 숨을 쉬었다. 나도 사실 B가 맞다고 생각해. 정말요? 응.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되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민호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실패할 수도 있지.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 후회요? 응.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민호가 웃었다. 우리 참 바보 같네. 돈을 포기하자고 하다니. 바보가 아니라 형제야. 민수가 말했다. 그럼 민호가 말했다. B를 선택하는 거죠?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확실해? 민수가 물었다. 네.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비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럼 열어볼까? 봉투를 뜯자 안에는 상세한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지역 의료센터 건립 계획. 민수가 읽었다. 교육장학재단 설립.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는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 있어. 민호가 놀랐다. 아버지가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워두셨다고요? 응. 그리고 민수가 페이지를 넘겼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들의 연락처도 있어. 누가요? 아버지의 오랜 동업자들, 사회적 기업 전문가들. 우리를 도와줄 네트워크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민준이 감탄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준비해 두셨네요. 이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 사장님께서는 세 분이 반드시 B를 선택하실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셨다고요? 네. 내 아들들은 돈보다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아이들이다라고 하셨어요. 세 형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가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신 걸까요? 이 과장이 대답했다. 그냥 주면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만약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 과장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이건 세 분이 B를 선택하신 후에 드리라고 하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민준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내 사랑하는 새 아들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뜻이구나. 자랑스럽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이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다. 너희들이 돈보다 가치를, 개인보다 공동체를,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제 너희들은 진짜 내 후계자가 되었다. 사업의 후계자가 아니라 정신의 후계자로.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앞으로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그 시험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함께 꿈을 꾸는 것이었다. 민호가 울먹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선물이 있다. 선물이요? 민준이 되물었다. 이 과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세 형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민수가 10살, 민호가 8살, 민준이가 3살 때의 모습이었다. 세 형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찍던 날을 기억하느냐? 편지가 계속되었다. 너희들이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하루 종일 함께 놀았던 날이다. 세 형제 모두 그날을 기억했다. 그날 나는 생각했다. 내 아들들이 언제나 이렇게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자라면서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멀어지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오늘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다. 바로 서로다.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다. 민수야, 너는 이제 진짜 리더가 되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동생들과 함께 나누어라. 민호야, 너의 열정과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민준아, 너의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3명 모두에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편지가 끝났다. 세 형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 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정말 확신이 들어요. 민준이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우리 이 사진처럼 다시 손잡고 함께 가요. 세 형제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어렸을 때처럼. 이 과장이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말했다. 고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진짜 형제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세 형제만 남았다.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실까?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웃고 계실 거예요. 역시 내 아들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민준이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간호사가 전해준 말씀 기억해요? 이제 아이들이 진짜 형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네. 민수가 감탄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미소 지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다. 세 형제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민준이 말했다. 형들, 앞으로 정말 어려울 텐데 괜찮을까요? 민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려우면 어떡해? 우리 셋이 함께인데.
맞아. 민호도 웃었다. 아버지가 준비해둔 네트워크도 있고, 우리가 서로를 믿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이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도전을. 좋아.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다. 민수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세 형제 힘을 합쳐서. 세 형제의 손이 다시 포개졌다. 박상철의 아들들 화이팅.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박상철 의료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지역 주민들과 의료진 그리고 세 형제가 함께했다. 이 의료센터는 민호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 박상철이 꿈꾸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다. 앞으로 저희 형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가 진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형제는 의료센터 옥상에 올라갔다. 거기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아버지. 민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네요. 민준이 아버지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을 놓았다. 의료센터 준공식에서 세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정말 형제예요. 민준이 속삭였다. 그때 또 바람이 불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다. 바로 형제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롭고 따뜻한 소리였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잘했다. 내 아들들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세 형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와 똑같은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